지금 뭐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49.9 대 41.5%였어요. 사실 뭐 8.5%, 8.4%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이나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굉장히 서로 열심히 투표한 결과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파 진영의 많은 시민들도 정말 열심히 투표해서 몰아줬는데 다만 그 선에 미치지 그렇죠. 못한 부분인데 글쎄 이번 총선에서 이 정도의 득표율에 비해서 지금 차지한 의석수는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소선거제의 이제 본질적인 한계죠. 그래서 이런 뭐 통합당의 전체적인 패인 원인, 뭐 선수로 뛴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패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복귀하면 뭐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뭐 토론을 벌일 정도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분석이 있지만 일단 간단히 정의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3040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좋은 공약을 개발해서 그분들께 어떻게든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일선 현장의 후보자들의 노력인데 그런 것들을 무색해하는 그 보수진영 전체에서의 또 정당 차원에서의 실수들이 좀 있었다. 이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당을 찍지 않은 젊은이들, 민주당 지지자들 한 20% 정도만 우리 측 우군으로 만들 수만 있었다면 다 이게 수도권의 선거가 다 이길 수 있는 선거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돌려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이른바 중도에 가까운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실은 우리 당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 노력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광화문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가지는 그 기회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중도의 마음을 얻어오는 데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을 했다. 저 사람들에게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거 아니다. 그분들 그래요,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한 거 안다. 빈부격차 심해진 거 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지지한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패인입니다. 그런 심리 상태로 만드는데 기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행태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최근에 각종 분석에서 나오는 무슨 N번방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실언, 뭐 실수한 사람들은 뭐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20대 여성들 들으면 거의 경기할 만한 발언.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왜 그렇게 큰 실수인가 하지만 실제로 그 본질을 알고 보면 그 젊은 여성분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런 실수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나왔던 뭐 30, 40대는 뭐 문외다. 아주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30, 40대 전체를 아주 판단력이 없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발언이라든가. 사실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을 들어보면 그런 취지가 아닌데 글쎄요. 그 막말 프레임을 더 씌우는 거에 걸려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것이 선거 때는 말조심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발언을 했던 분이 그게 뭐 학술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야. 그리고 그게 선거 국면이 아니라면야. 그럼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충분히 뭐 과장법을 써서 30, 40대 문제 있다 이런 말 학술 대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선거에 후보자로 나온 분이 30, 40대 전체에 대해서 판단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말씀을 아무리 맥락 중간이라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뭐 그 이후에 이어진 세월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는 전혀 동의될 수 없는. 아니 뭐 세월호 사건을 민주당이 정도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도 인식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우리 당이 정치적인 목표로 표를 얻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거는 또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실 상대 후보가 작정하고 물어본 거죠. 그 언급을. 뭐 상황을 보니까 예, 유도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수습하는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겨우 중간쯤 갖다 놨던 우리 당을 안 그래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래도 어떻게 돌려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게 피부로 느껴졌었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길 인사 같은 거 해보면요. 그날 반응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일선에서 소대장들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하는데 그냥 중앙당에서 한 수씩 두 수씩 놓는 게 이런 식이라 그냥 뭉텅이 표를 앗아가는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이런 반응이 생기도록 하는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고요. 네. 패장으로서 한 달 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유가 지고 나서 그런 말 하면 꼭 뭐 남 탓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자제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당에서 이제 비대위가 출범되고 나면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네. 왜 졌는지에 대해서 다시는 실수가 있다면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입장을 잘못 정리한 거 있다면 좀 한 번 정도는 돌아보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비슷한 그런 그 패착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들이 여과 없이 다 분출이 돼서 정말 정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정말 이 정부에게 계속해서 지금 펴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막고 싶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글쎄요. 지금 뭐 이제 당선자들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뭐 토론도 하시는 것 같고 또 뭐 국민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통합당을 뭐 미우나 고우나 지지해 줬던 기존의 어떤 우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배신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당선인들이 내는 그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통합당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통합당이 애써서 투쟁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부정해 버리는 듯한 스스로 너무 쉽게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때는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었던 건데 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걸어서 뭐 선거법도 바꾸려고 하고 이랬던 상황에 투쟁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을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건 자해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해 오던 것을 다 지키면서 정권을 탈환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부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정권 탈환입니다.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하고요. 실제로 영국의 민주주의의 역사, 보수당의 역사, 보수당이 어떻게 오랫동안 집권하고 위기 속에서 생존했는가, 그리고 정권을 다시 찾아서 또 다시 나라의 번영에 기여했는가 하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일정 부분 사회 현상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집권하고 다시 또 그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거든요. 뭐 1800년대 말부터 보수정당의 역사가 늘 그래 왔던 것을 잘 유심히 관찰을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준비 작업이 뭔지 이제 2년 뒤에 대선 또 지방선거가 거의 동시에 치루어지는데 그때 그래도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어떤 몸부림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에서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표의 확장에 실패한 거죠.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면 2표를 얻어오는 것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이른바 스윙 보터라고 분류가 되는 중도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온다면 그건 이제 1표를 얻어오는 것인데 그 작업을 얼만큼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9%가 채 안 되는
약 10%만 더 얻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도층의 지지를 마음을 얻어온다라고 이제 통합당이 선택해온 방법들이 뭔가 차별화가 안 되고 민주당을 따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선된 분들의 움직임도 뭔가 민주당과 비슷하게 따라가려는 이런 움직임, 오히려 뭔가 이곳과 차별되는 어떤 우파적인 가치 아니면 방법, 여기와는 다른 어떤 복지 노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이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이게 더 낫다라는 거를 어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따라하기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를 얻어오는 방식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당이 좀 더 네.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건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따라하기냐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선행하는 것이냐. 네네. 그건 뭐 그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 우리들의 그 선택의 문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소득이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실은 작년, 재작년,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와 같은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유효수요 창출이 불가능해서 지금의 경제 발전 수준이나 번영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회주의 노선 따라하는 거다. 바로 댓글이 그렇게 붙어요. 네. 근데 제가 한 2년 전, 한 1년 반 전에 준비해서 출간한 미래라는 책에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네네. 좀 소개를 해놨는데,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순식간에 많이 줄어들고 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로봇화되고 뭐 AI화되고 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데 대비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불쑥 제기한 얘기입니다. 네. 그걸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면을 할애해서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명칭도 좀 다릅니다. 안심소득이라고 해서 원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소득의 컨셉은 상류층이니까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네네. 5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우파 버전의 안심소득은 하후상박,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점점 더 혜택이 많이 가는 형식의 이런 기본소득인데요. 뭐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뭐 안심소득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7가지의 혜택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뭐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이런 것들은 없애고 복지를 통폐합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일정한 액수에 매달 지급되는,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오히려 행정비용도 줄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본소득의 장점을 취하자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우파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조차 금기시하고 그건 뭐 민주당 따라하기야, 뭐 사회주의 정책이야, 도저히 그런 입장에서는 정권 탄압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좀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좀 선점해 가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게 꼭 필요하죠. 근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본소득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이른바 제가 공생연구소라는 걸 한 4년 전에 만들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왜 공정과 상생인가 하는 책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 사회가 좌절의 사회인데, 뭐 헬조선 이런 표현이 그 좌절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좌절감을 최대한 어루만지고 그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펴려고 과연 우리가 노력했는가. 우파는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게 우파입니다. 뭐 경제 번영만 이야기하고 경제 발전만 이야기하고 무슨 뭐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다, 이게 우파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층이동 사다리 지수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학자들은 뭐 사회 유동성 지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회 유동성 지수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모든 정책에 앞서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계층 이동 사다리 지수가
이건 얼마나 몇이나 나오는 정책이냐 이런 걸 늘 따져보고 우리 우파 정당이 집권하면 이런 것들을 선행시켜서 좌절에 빠져 있는 젊은 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우리를 달리 볼 겁니다. 자유와 경쟁만 강조하는 줄 알았더니 그 과정에서 불안에 떠는 정말 두려운 건 실업이거든요. 일자리를 잃고 결국 또 취업에 성공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되고 두려운 분들에게 정말 신경 쓰는 정당이 여기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때 젊은이들이 절대로 그거 민주당 따라하기다 이렇게 폄하하지 않을 겁니다. 저게 보수의 가치구나. 저게 정말 따뜻하구나. 그래, 자유와 경쟁이 필요하지,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동시에 저렇게 기본소득으로 보완을 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지수로 보완을 해서 모두 다 함께 번영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논의가 제 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 상황, 일자리 생태계를 전제로 했던 그 정책적 변화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자리의 심각한 상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언택트, 이건 뭐 상당 부분 AI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시장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엄청난 시장 생태계의 변화,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결국 일자리의 감소로 귀결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걱정하는 정당이 있구나. 민주당은 그거를 무슨 돈 나눠주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정당은, 이 우파 정당은 그 심각성을 너무너무 깊게 인식을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하는,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천착하는 정당이구나 라는 그 진정한 마음이 전달이 될 때 아마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지지보다 훨씬 더 그 강한 지지,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 2.27 전당대회 전에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 정당이 그렇게 가야 된다. 무슨 짧게 연설하는데 표현하려다 보니까 중도로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그게 말뿐이 아니라 이런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불안한 세대에게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당이 그런 정당이라는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게 왜 중도 좌파고, 이게 왜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고, 이게 왜 이념이 흐려진 정당이고, 그건 스스로 정말 자해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하는 것은요. 제가 작년에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갔던 게 잘못됐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둘 다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러세요 하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최소화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두 법 다 안 되면 제일 좋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결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사태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호재였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선거에서의 우리의 득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는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 나간 저도 광화문에 가서 연설도 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목청 높여서 외치고 한 번도 현장에 빠지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일 겁니다. 저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총선에서 졌고 다음 대선에서도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 미래한국당의 모습, 우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표를 줘야 하는 중도층들이 이들에게 표를 주었을 때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잘할 것 같다는 인상을 못 받은 거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많은 실정을 하고 있음에도 젊은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알아요. 젊은이들이 몰라서 찍은 거 아니에요. 네네.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찍은 것만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젊은이들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알아요. 아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를 안 준 건데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네. 우리가 목청 높여서 투쟁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냐, 유일한 길이었느냐, 오히려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는 협상을 통해서 통 크게 얘기하면 선거법은 절대로 양보 못하는데 공수처법은 뭐 어차피 다수 이석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과감하게 양보한다든가.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전략, 또 법 중에 절반 통째로 법을 그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법 중에 어떤 조항은 도저히 선거법에서는 못 받을 조항이다. 공수처법 중에서도 어떤 조항은 도저히 못 받을 조항이다. 이게 정치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지도부가 결과적으로는 두 법 다 한 줄을 못 고쳤다. 이건 반성해야죠.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불만 아니, 이런 게 많이 그럼 있을까요? 백서에 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개인의 제가 1년 동안 아주 완곡한 방법으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선 소대장으로서 제 할 일만 묵묵히 광진구에서 했어요. 그 결과가 과연 뭐였냐? 이거는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죠. 네. 아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이제 김종인 씨를 또 선택을 했거든요. 비대위원장을. 중앙일보 인터뷰 보니까 하고 싶은 의사를 내비치셨는데 안타깝게도 김종인을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일보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제가 정확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나 김종인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보수 정당은 고비마다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수술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저도 그 부분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체질의 변화입니다. 꾸준히 보약 먹고 운동하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미네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그리고 생활을 건전히 해서 술, 담배 끊고 해서 몸을 키워서 건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상식적인 접근법인데 몇 군데 수술을 해가지고 마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비대위 체제를 상시화하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접근법이냐에 대한 문제제기 첫째. 둘째, 그렇게 뭔가 변혁의 몸부림을 쳐도 그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는 순간 그건 김모 비대위원장의 작품이지 너희들의 체질 변화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다시 원점에서 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거친 끝에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모습 그 자체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이다.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뭐 지금의 이 비대위 출범을 뭐 탐탁지 않아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자강론, 비대위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뭐 이런 목소리가 자연스러운 거죠. 뭐 조경태 최고위원도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완벽히 준비된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정당이라고 한다면 좀 그 안에서 뭔가 없더라도 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했는데 또 역시나 김종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최선책으로 갈기가 힘드니 차선책 정도로 일단 시간을 벌자.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제 생각하고 비슷해요. 김종인 박사님 하시는 걸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 돼 있고요. 제가 그리고 언제 기회 있을 때 사회유동성 뉴스 얘기하니까 거참 동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고 또 젊은 사람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워서 당의 브랜드 이미지를 젊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동의하고 무엇보다도
당선된, 주로 이제 영남권이나 이곳에서 당선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 당선자들의 정서가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낙선자들의 위기의식, 상황인식이 바탕이 돼서 당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당의 그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변혁이 가능하다 하는 저의 상황인식과 거의 상황인식이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최근에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졌었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기왕 출범하기로 한 이상 저는 정말 미력이나마 다해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최대한 뭉쳐서 힘을 모아 봐야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그 국민들께 안심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우리 숙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른바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을 만나면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다. 다음 대선도 이거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잠을 못 이루신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불과 4년 전에 민주당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진영에는 뭐 대선 주자가 없다. 정치 지형이 기울어가지고 이미 보수 쪽이 뭐 20년, 30년 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형이 마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비대위 만들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와. 그러던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오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몇 가지 사건에서 고집스럽게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저 오만이. 그런 4년 만에 그렇게 입장이 전도가 됐는데 너무 우리 그 보수의 가치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 계셔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렇게 좌절에 빠져 계시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 뭘 바꾸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뭘 바꾸자.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지금 빛나야 될 시점인데 다들 그냥 그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요. 조금만 긴장을 풀고 오만한 모습을 보면 바로 철퇴를 내립니다. 근데요. 이번에 우리가 실수한 건 그 심판론을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마음속에 다 심판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스스로가 불태울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무슨 뭐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사실 전략적으로는요. 10가지 잘못했어도 작전상으로라도 한두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회는 있다 싶어서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하니까 선거할 때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냥 코로나에 가려져가지고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복기를 해서 백서에 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에 맞추어서 그동안 조금 다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주파수를 맞춰서 함께 합심협력해서 또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우리 유권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정권 탈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권 탈환하면은요 다 해결됩니다. 간단히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리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권 탈환하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확신을 좀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임해야죠. 요즘에 대화해보면 너무들 처져 계셔서 정말 민망해요. 그렇죠. 네.